지금까지 제주 섭지코지에서 현대 그랜저 IG 그리고 저는 맥스페어 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오랜만에 시승기고요.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된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 그랜저 IG가 출시하자마자 3.0 차량을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 변경이 되고 나서 4,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2.5 휘발유 버전을 저희가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차 판매량 1등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2.5 휘발유 차량이 가장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실내나 실외, 내외관적으로 전부 풀체인지를 뺨칠 만큼 정말 많이 변했고, 심지어는 휠베이스가 4cm가 길어질 정도로 이 차체 크기도 변했고요. 그리고 이 길어진 차체 크기는 온전히 실내 공간을 늘리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수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설은 줄이고 바로 엔진부터 한번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타2 2.4 엔진에서 세타3 2.5 엔진으로 변경이 됐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배기량이 100cc 늘어난 거 말고 아주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듀얼 인젝션 시스템, 그리고 밀러 사이클, 에킨슨이라고 할 수 있는 밀러 사이클이 적용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가솔린 EGR이 적용되어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듀얼 인젝션 시스템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듀얼 인젝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분사 말고 간접분사까지 함께 품고 있는 건데, 아예 없는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게 흔히들 사용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실제로 연비나 출력 향상 같은 거보다는 이 기존의 세타2 엔진 2.4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생 보증이 된다고 현대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기존의 2.4 엔진이 갖고 있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조금 더 마케팅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듀얼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듀얼 인젝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연비가 좋아진다거나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 듀얼 인젝션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 직분사만 해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분사를 채용하게 되면은 이 흡기포트 쪽에 카본이 누적되는 단점을 안고 있고요. 왜냐면 이 흡기포트 쪽에는 이 배기가스나 탄화수소가스를 일부 이렇게 다시 재순환시켜서 넣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행을 하다 보면 흡기 쪽에는 카본이 때가 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간접분사 방식은 때가 누적되는 그 부위에 연료를 칙 하고 뿌리기 때문에 이 연료에 씻겨 내려가는데, 직분사는 연료를 직접 이 인젝터를 실린더 내부에 갖다 꽂아서 실내에 분사하기 때문에 흡기포트 쪽에 쌓이는 카본을 제거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 기통수의 2배에 달하는 이 직분사 인젝터 4개, 간접분사 인젝터 4개 해서 8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간접분사 인젝터가 작동을 할 때는 흡기포트에 이 카본도 다 씻어주고, 직분사가 작동을 할 때는 희방연소를 한다든가 하는 장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간접분사보다는 직분사 엔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카본 누적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대기아 차종이 직분사 엔진을 예전부터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도 당연히 많은 브랜드가 다 이 직분사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사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가 기존의 세타2는 직분사로 인한 문제보다는 이 메인 저널 쪽에 어떤 내구성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이고, 지금 이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같이 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님들 기존의 2.4 엔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평생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잖아요. 믿고 사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세타3는 저희가 혹시 몰라서 직분사와 간접분사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때문에 간접 분사가 이 카본 누적 문제 칙칙 다 씻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걱정도 전부 씻으셔도 된다는 그런 마케팅 목적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직접 분사랑 간접 분사랑 같이 있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카본이 이 제거된다는 그런 장점 말고도 이 직분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또 있는데요. 직분사는 일반 간접 분사보다 상당히 이 낮은 이 조그만한 연료를 가지고도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직분사만 작동을 하고요. 뭐 보통 이렇게 딱 시동해서 출발하고 그럴 때는 간접 분사가 작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지금 저희가 운행하듯이 고속 주행을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을 때는 되게 조그만한 힘으로도 이 차가 굴러갈 수 있는데, 이 간접 분사 같은 경우는 이 엔진에다가 조그만 연료를 넣어주면 불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연료를 뿌려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많은 연료의 힘을 필요하지 않는 정속 주행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은 연료를 뿌려줘야 되는 게 간접 분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분사 방식의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인젝터, 이 점화 플러그죠. 점화 플러그 바로 옆에 인젝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료를 뿌려도 이 불이 붙을 수 있어서 굉장히 희박 연소가 가능하고요. 그 희박 연소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가솔린은 이 14.7대 1이라는 이 공연비를 갖고 있는데, 이 공기와 이 연료의 질량비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아반떼 림번 엔진이라고 하는 그런 림번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22대 1 정도의 공연비를 나타냈고, 지금 이 직분사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한 40대 1에서 한 50대 1까지도 정말 조그만 연료를 뿌려도 이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분사를 품고 있게 되면은 상당히 이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연비면에서 효율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타3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좀 더 정확히는 뭐 밀러 사이클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개가 그냥 비슷하다고 같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이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것이 좀 기계적으로 구현하기가 좀 복잡해서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흡기 밸브의 이 개폐 타이밍을 이용한 게 그냥 밀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얘기는 뒤로 제껴두고, 뭐가 됐건 이 차의 이 압축비를 보면 13대 1이에요. 근데 이 압축비가 13대 1이면 가솔린 엔진으로서는 거의 퓨어한 스포츠카 수준의 압축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흡기 고RPM 가솔린 엔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라리 458 이탈리아 있잖아요. 9000rpm까지 돌리는 그런 엔진이 12.5대 1 정도 되고요. 포르쉐 GT3 그 또한 9000rpm을 돌리면서 4000cc 엔진이 520마력 정도 뽑아주는 이 미친 엔진이 한 13.2대 1 압축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랜저의 13대 1은 압축비만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지? 정상적이지 않은 압축비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바로 애킨슨 사이클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통상적으로 이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현대기아가 당연히 일반적인 차량엔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주로 써왔고, 일반적인 차량에는 그냥 오토사이클,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을 써왔기 때문에 이 엔진이 그냥 하이브리드도 아닌 이런 일반적인 차량에 적용됐다는 건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거 재미가 너무 떨어지거나 엔진이 너무 너무 컴포트, 너무 효율 중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실제 운전해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정말 부드러운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스포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아빠차 그랜저의 이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된 부분은 충분히 칭찬을 해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력만 보더라도 기존의 2.4 엔진, 약간은 거칠지만 출력을 잘 뽑아낸다는 그 2.4 엔진이 190마력이었는데, 지금 이 2.5 엔진은 애킨슨이 적용되어서 출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98마력, 오히려 8마력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애킨슨으로서의 효율은 살리면서도 출력은 버리지 않으면서도 고회전 질감은 6기통만큼이나 상당히 부드러운 아주 뛰어난 엔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애킨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 어떤 그 공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따로 애킨슨 사이클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엔진이 이 하강을 해서 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문을 꽉 닫고 쫙 압축을 하거든요. 압축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불을 붙여서 폭발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애킨슨 사이클은 내려갔다가 혼합기를 들어 마신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 바로 문을 안 닫아요. 그냥 허당으로, 그냥 한 좀 과장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한 반절은 그냥 올라가요. 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공기 쭉 빠지죠. 그런 다음에 뒤늦게 닫아. 압축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압축을 하고
불을 붙여요. 조금만 압축을 하고서 불을 붙인 다음에 폭발을 할 때는 다 해. 그러니까 폭발 행정이 훨씬 깁니다. 압축 행정은 짧고 폭발 행정은 상당히 긴 그런 것을 저희가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비는 되게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연비의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엔진의 구조고, 반면에 어떤 고회전이나 고출력을 뽑아내기엔 당연히 맞지 않는 이 기계적인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압축을 조금만 했기 때문에 출력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 압축을 다 했으면은 얼마든지 더 큰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압축은 조금만 하고, 그 조금 압축한 조금의 힘을 가지고 팽창은 아주 길게 하기 때문에 조금의 힘을 정말 다 뽑아내서 써먹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효율 중심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세타3 엔진의 또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가솔린 EGR을 품고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수 있어요. 가솔린이 EGR? 가솔린 뭐 EGR은 디젤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솔린에도 EGR을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얼마 전에 DM8 소나타에도 가솔린 EGR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질소 산화물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EGR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가솔린이 EGR을 품고 있는 이유는 디젤과는 좀 다르고요. 질소 산화물 때문은 아니고, 물론 그쪽에도 도움은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효율 때문에 이 EGR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효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펌핑 로스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펌핑 로스라는 게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DM8 소나타 할 때 펌핑 로스만 시승하다가 한 30분 설명했어. 그리고 희용이한테 개욕 먹었는데, 아무튼 지금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솔린 기관은 디젤과 다르게 공기 제어를 하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공기 양을 제어함으로써 이 RPM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요. 이 스로틀 바디라고 하는 쪽에 이 플랩같이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어서 이거를 열고 닫고 하면서 이 동그란 관에 흘러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엔진 내에서는 이 폭발을 하면서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폭발을 하고 나서 이 흡기 공기를 들어 마실 때는 이 피스톤이 하강을 하고요. 피스톤이 하강할 때 하고 들어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공기 흡기 쪽 통로에서 신선한 밖에 있는 공기를 하고 들여 마셔야 되는데, 스로틀 바디가 이 문을 조금만 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항속주행 중에 항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되거든요. RPM이 낮아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공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서 공기를 조금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공기만 조금만 들여보내서 RPM이 조금만 뛰어서 이 항속주행을 한다는 운전자의 의도는 알겠으나,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금만 열린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들여마시는 게 이 피스톤이 하강할 때 세게 하강을 하는데, 들여마실 때 이게 막혀있다 보니까 이 흡기 쪽에서의 공기를 땡기는 게 일이 돼버려요. 근데 피스톤이 하강을 하는 건 이 운전자가 비싼 기름값 태워서 상하 운동을 시켜놨더니 이게 바퀴 굴리는데 힘은 다 못 쓸망정 앞에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신대 하는데, 이 문 조금 열려 있다고 거기 있는 공기 막 빨아들이는데 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손실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펌핑 로스라고 하는데요. 가솔린에 EGR을 장착하게 되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 쪽에 들여보내게 되고, 이 흡기 쪽에는 그러면 이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산소 농도가 줄어든 만큼 공연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악셀을 밟으면 EGR을 시킨 만큼 차가 알아서 이 운전자가 밟은 악셀 궤도량보다 이 버터플라이 밸브, 이 스로틀 바디를 조금 더 열어서 이 공기를 원활하게 들여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획기적으로 펌핑 로스가 조금 줄어든다는 이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장 큰 이유 말고 좀 부가적인 효과로서는 가솔린에 EGR을 장착하게 되면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료량이 큰 어떤 수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린더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실린더의 온도의 내부를 낮추면 노킹에 강해집니다. 노킹은 이 실린더 내부가 뜨거울 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킹에 대한 강건성도 확실히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실린더 온도가 낮아질 만큼 노킹 강건성 뿐만 아니라 약간이나마 질소 산화물의 생성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에도 EGR을 장착하면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부품값은 좀 잠깐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이 세타3 엔진 2.5 엔진이 품고 있는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3가지 모두 아주 효율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GR도 효율을 위해 장착을 하였고, 그리고 이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품고 있는 그런 것도 효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예 구조적으로 애킨슨 사이클을 적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효율을 잡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애킨슨 사이클까지 적용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연비를 잡아내면서 너무 좀 엔진이 별로가 된 거 아니냐, 기존의 2.4 대비해서 걱정이 큽니다. 애킨슨 사이클을 보는 순간 구매를 아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딱 봤을 때 압축비 왜 이래? 뭐야, 애킨슨이야? 딱 아니 2.5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만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아닌데 왜 이게 뭐야,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애킨슨 왓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애킨슨 느낌은커녕 밟아보면 4기통 그 엔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제가 지금까지 현대기아를 설명드리면서 기존에 똑같은 파워트레인이 채용되어 있는 K7 프리미어에서 최초로 4기통 가솔린을 부드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이 그랜저 IG 차량도 상당히 부드러운 고회전 질감을 갖고 있어서 정말 6기통 차량과 대비해서도 별로 부드러움이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히 이 고회전 질감이 부드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이 그랜저 IG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것도 한번 볼까요? 엔진 반응성,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엔진 반응성 한번 볼게요. 계기판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게 K7하고 똑같네. 이 K7에도 있던 단점인데 문제가 뭐냐면, 악셀을 밟으면 특정 RPM 이렇게 악셀을 놨는데 RPM이 더 올라. 이게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악셀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RPM이 조금 더 튀는 현상이 그 K7 프리미어 2.5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랜저 IG 2.5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일단 그런 단점을 좀 지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엔진 회전이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영민하거나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고 빠르게 회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리만 들어도 특이해. 보통 밟았다 떼면 웅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려오잖아.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버티다 내려와. 근데 이게 운행할 때도 이게 있어. 난 악셀을 떴는데 힘이 계속 가. 약간 놀래. 뭐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세타3 2.5 가솔린 엔진은 CVVT 기술을 품고 있고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CVVT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소극적인 밸브 타이밍 기술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게 CVVL 기술이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6 그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적용된 CVVD 듀레이션 기술이 가장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밸브 트레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CVVT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약간 가장 소극적인 이 가변 밸브 제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건데, 배기가스 저감이나 뭐 시동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CVVT 기술을 넣어놓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 낮은 급 엔진들, 1.6 엔진이나 2.0 엔진들은 보통 이 CVVT가 흡기 쪽, 배기 쪽, 흡배기 캠 쪽에 양쪽에 두 개가 장착되는데, 이 흡배기 모드 OCV, 오일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 OCV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낮은 급 엔진들은. 근데 이 2.5 엔진 그랜저부터 요 급부터 요 상급까지는 이 흡기 쪽 제어가 더 중요한데요. 흡기 쪽에는 이 ECVVT라고 해서 이 흡기 캠을 증각시키고 지각시키는 게 이 오일 컨트롤 밸브가 아니라 뭐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영민하게 빠르게 이 흡배기 캠의 증각 또는 지각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흡기 캠 쪽에는 그래도 이 전기 모터 타입이 들어간 나름 약간의 고급진 사양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배기 캠 쪽에는 여타의 다른 엔진들이 사용하는 OCV 타입, 이 OCV 타입은 엔진 오일을 그 진각 챔버, 지각 챔버 쪽에다 채워서 이 캠을 진각, 지각시키는 뭐 그런 장치인데, 이 전기 모터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반응이 느리고요. 어차피 배기캠보다는 흡기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흡기캠 쪽에는 이
이 CVVT가 이 전기 모터로 적용되는 타입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약간 번외긴 한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엔진의 엔진 오일 용량이 5.8리터인가 그런데 기존의 2.4리터 대비해서 엔진 오일 용량은 똑같은데 교환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더 커졌어요. 뭐가 됐건 나쁘진 않죠. 기존에가 2.4 엔진하고 지금의 2.5 엔진 모두 5.8리터가 들어가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엔진 오일을 빼면 기존 엔진 오일이 많이 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지금 이 엔진이 나오는 게 5.8 중에 5.2인가 나오나? 그래서 1리터도 채 안 남기고 많은 엔진 오일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됐건 지난해 2.4 엔진에 비해서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사양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엔진 오일이다 하면 OW30의 점도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이 2.5 엔진은 점도가 0W20입니다. 0W20이면 뭐 여러가지 공학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 엔진 오일 점도만 보고서 제가 감히 모든 걸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약간 이 또한 고효율의 어떤 세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2.5 엔진을 사시는 오너분들께서는 그냥 동네 카센터 가셔서 사장님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위에 있는 이 권총 꺼내서 갖다 꽂으면 한 OW30 나올 거거든요. 그 자체가 엔진의 운행이나 여러가지의 문제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 엔진이 설계된 매뉴얼대로 0W20의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을, 아마 SM 플러스 등급일 텐데 그런 걸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얼마 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네 카센터보다는 블루엔즈 가셔서 직접 이 정품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엔진에 있어서 엔진의 어떤 그런 뭐 별점을 매기거나 하진 않는데, 저는 지금의 이 출력과 연비, 지금 17인치이기 때문에 저희 연비가 11.9예요. 복합이 거의 12에 육박하는 연비이기 때문에 차체 크기나 배기량을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연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회전 질감까지 부드럽고 출력이며 연비며 여러가지 면에서 저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적어도 엔진에 있어서는 저는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적용 기술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별 5개를 줘도 무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엔진에 이어서 이 셰시 파트 한번 볼 텐데요. 셰시 파트의 첫 번째는 당연히 변속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들 중에 가장 설명드릴 게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륜기반 8단 적용되어 있는데 뭐 산타페나 여러가지 차량에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는 전륜기반 변속기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성기어가 3개만 있어요. 보통 유성기어 하나가 단수 2개를 담당해서 유성기어가 3개면 2 곱하기 3 해서 6단 미션의 형태인데, 여기에 클러치 팩 같은 걸 추가해서 강제적으로 8단을 구현해낸 형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륜기반 8단 미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산타페에 적용됐을 때는 뭐 오르막길에서 RPM만 오른다는 뭐 그런 단점도 좀 있었고 한데, 변속 스피드 면에서도 기존 6단 대비 오히려 좀 더 느린 것 같고, 뭐 거의 비슷하긴 수준이긴 한데요. 뭐 기존 6단 대비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좀 좋아하진 않는 변속기인데, 지금 이 컴포트한 차량에 적용이 돼서 변속 충격 없고 그냥 적당히 연비 뽑아준다는 면에서는 차량 성격이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불만을 제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8단 변속기 가지고는 제가 크게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굳이 평가를 좀 해보면, 스포티한 주행에는 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그랜저를 시승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때 수동 모드, 지금 2차도 패들 변속기가 달려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한번 해보시는 걸 꼭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 중에 한 98%의 이 분들께서는 이 변속기가 오히려 더 잘 맞고 정말 뭐 좋고 나쁘고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차를 밟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분들께서는 이 8단 변속기가 됐건 ZF의 BMW 8단이 됐건 모르시거든요. 의미가 없고 어차피 그냥 낮은 RPM에서 변속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이걸 재미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패드를 이용해서 다운을 치거나 하면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변속 스피드 한번 볼게요. 업, 다운, 업, 다운. 느리죠? 업, 지금 다운, 지금 2개를 치면 업, 하나, 둘, 지금 다운, 하나, 둘, 지금. 그리고 이 변속기가 또 그 다운을 하면, 다운이 느리다는 그런 특징 말고도 다운을 하고 나서 RPM을 뛴 다음에 이 어떤
이 클러치나 이런 게 지금 클러치는 없잖아요. 이게 어차피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이긴 한데 직결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엔진이 다운 시프트를 하고 나서 웅 했을 때 이 RPM은 뛰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이 엔진과 이 변속기가 물려있는 게 아니라 좀 꽤나 이질감이 좀 있어서 처음에 잠깐 동안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약간 꿈뜨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는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아빠 차고 어차피 우리 어머님 차고 어차피 우리 이모님들 차기 때문에 이 차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변속기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 변속기가 뭐 G70이나 G80에 달려있다고 하고 그 정도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방송 하나 따로 영상 하나 따로 만들어서 후드로 까야 되는데 어차피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성향이기 때문에 변속기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셰시 파트에서 두 번째 한번 볼 텐데요. 서스펜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제가 사실 이 차량을 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서스펜션 셋업이었고요. 부분 변경 되기 전에 그랜저 IG 차량에서 제가 정말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그랜저가 스포츠 성향 아닌 것도 알고 컴포트인 것도 알겠지만 너무 차가 컴포트에 가까워서 롤이 너무 심하고 급차선 변경이 쉽지 않을 만큼 조향 기어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들을 많이 꺾었다가 이렇게 해도 차가 충분히 차선 변경이 되지 않고 반만 넘어가 있는 그 정도로 이 조향 기어비가 너무너무 커서 이 회피제 정도 쉽지 않고 그런 성향을 제가 정말 많이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고 K7 프리미어 2.5를 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처음부터 끝까지 K7 프리미어를 빨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쌍둥이인 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도 같은 엔진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똑같은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서 정말로 좋은 만족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다르네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딴 거 다 필요 없고 롤만 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K7 프리미어는 아니랬는데 지금 차선 하나 안에서만 핸들을 많이 안 돌리고 조금만 돌려봐도 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만 보더라도 이거 봐봐. 그 전에 있던 K7 프리미어는 롤이 정말 많이 억제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거는 스테빌라이저가 아니라 이거는 롤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성향의 운전을 했을 때는 많은 불안감을 유발을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충분한 컴포트함을 확보를 했겠지만 컴포트와 이 어떤 운전 재미와의 타협이 적다고 표현하기 좀 무리고요. 그냥 아예 타협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7 프리미어랑 저는 정말 비슷할 것 같아서 아주 만족도 좋고 탄탄하고 이 컴포트와 스포츠에서 잘 조율된 그런 서스펜션을 채용했을 줄 알고 당연히 시승을 시작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롤부터가 못 떨어졌다. 확실히 엄청 마일드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 핸들 요거밖에 안 돌리는데 근데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차체 자체가 기울어지는 정도가 스테빌라이저가 약한 게 아니라 그냥 댐퍼와 스프링 레이트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조향 기어비도 지금 제가 그랜저 IG에서 조향 기어비가 너무 커서 차선 변경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너무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대 본사가 제 걸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그랜저 이 페이스리프트 된 현재 이 차량의 이 교육 자료에는 조향 기어비가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전에 부분 변경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2.5 엔진 여기에는 이 핸들이 전자식 핸들이 C타입이 들어가고요. 이 높은급 3.3 그런 엔진에는 R타입이 들어가요. 근데 제 생각인데 아마도 조향 기어비 개선이 이 3.3 R타입에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C타입의 핸들은 조향 기어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이 핸들링이 운전자한테 주는 피드백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의 댐퍼나 스프링 레이트도 이 핸들링 피드백에 영향을 주고요. 타이어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조향 기업이나 이 조향 시스템도 이 모든 것들이 콜라보를 해서 결국에 이 운전자한테 이 핸들링 피드백을 주는 건데
이 지금 피드백이 많이 오진 않고요. 제가 지금 이 차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차의 성향이 많이 컴포트이니 혹시라도 이 스포츠 성향에도 조금 관심 있는 우리 삼촌분들은 바로 그랜저 IG 계약하지 마시고 한 번쯤 K7 프리미어를 비교 시승해 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K7 프리미어랑 지금 이 그랜저랑 정말 둘 다 맹탕이 아니라 하나는 컴포트 쪽에 확실하게 포지션에 있고 그쪽 타겟을 잡았다는 거겠죠. 현대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단단하게 조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 지금 그랜저의 고객들은 종합해 봤을 때 그게 더 맞다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서스펜션 셋업을 했을 텐데 운전 재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K7 프리미어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해당 차량은 정말 이 운전 재미와 롤도 많이 억제되어 있고요. 좀 재미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그랜저 IG는 거기에 비해서는 서스펜션 셋업이 이걸 달리할 줄 몰랐어요. 저는 좀 약간 놀랐는데 당연히 같은 셋업을 가져갈 줄 알아서 타보기 전에 에이 보나마나 좋겠지, 충분히 개선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덤볐는데 다르네요. 이 적어도 2.5 차량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시승 한번 해보세요. 제가 K7은 뭐 시승 해보시라 말도 없고 그냥 이거 사셔라, 정말 좋고 만족도 좋고 이 스포츠와 컴포트 사이에서 조율감이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너무 빨아갖고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그랬거든요. 야 너네도 변했네, 이 새끼들도 드디어 현기를 빨기 시작하네, 뻑큐머공 2번 머공 이러고 막 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정말 K7 프리미어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지금 해당 차량은 물론 이 차를 구매하시는 상당수 이 구매 예정자분들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이 셋업이 잘 맞을 거예요. 현대가 그 부분을 저보다 더 잘 알 거고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셰시 파트 계속 이어서 브레이크 쪽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K7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도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차량은 그냥 뭐 노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막 엄청 잘 잡아준다거나 뭐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반복 제동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공도 내에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의 반복 제동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그냥 수긍할 만한 정도의 제동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러지 너무 밀리네 또는 야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 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변속기처럼 그냥 이 차량에 적당한 시스템이 채용됐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분진이나 소음 당연히 없는 그냥 마일드한 브레이크고 피스톤은 그냥 원피스톤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데 뭐 제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조금 특징이라면 브레이크에 있어서 좀 특징이라면 요즘 현대기아가 요런 셋업 많이 가져가는데 좀 특징이 뭐냐면요, 이 브레이크라는 게 페달을 점검할 때 브레이크 페달에 이 자유 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눌렀을 때 쬐끔 움직이는 이 자유 유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동거리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작동거리가 좀 짧은 느낌이 좀 들고요. 좀 진짜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차가 되게 마일드한 셋업이라는 특징을 브레이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여타의 지금까지 현대기아 차량들은 브레이크 제동력을 끝까지 끌어내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브레이크 제동력은 성인 남자도 훈련되지 않고 처음 해보면 브레이크 제동력을 100% 못 끌어내요. 그래서 정말 엉덩이를 들고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거나 정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힘껏 밟아야 하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이 현대기아의 요즘 차량들 보면 제네시스 차량, 고급 차량들도 그렇고 나름 이 차도 고급차고 컴포트 성향이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다가 더 이상 밟히지 않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다 밟혀서 더 이상 밟히지 않는 그 지점에서의 까지 도달하는데 들어가는데 허벅지의 힘이 정말 작아요. 풀 브레이킹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힘이 정말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누님분들, 이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랜저, 어떻게 지내는 동창의 물음에 그랜저로 답할 수 있다는 이 그랜저 차량은 브레이크의 힘을 끝까지 끌어내는데 들어가는 힘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차 성향과 잘 맞고 안전에 있어서도 좋은 셋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뭐 서스펜션 셋업뿐만 아니라 브레이크의 어떤 세팅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홈플러스에 가신다는 것을 이 엔지니어들이 염두해 두고 만든 그런 차량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에 국산차들이 뭐 SUV나 세단이나 그랜저, 산타페 정도 되게 되면 수입 타이어를 이 오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타이어 다음에 바꿀 때 또 그거 쓰는 게 좋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을 받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미쉐린 MXM4나 이런 사계절 타이어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운행만 하시는, 아마도 이 그랜저나 K7, 소렌토 산타페 구매 고객의 대다수 한 98%에 해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막 운전을 세게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 일반 분들은요, 굳이 비싼 돈 들어가면서 MXM4 끼실 거 없고요. 그냥 한국 타이어에서 뭐 노블2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요즘에 많이 뜯기죠, 마제, 그 금호 마제스티나 해서 그냥 국산 타이어 중에 좀 저렴한 거 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계절로. 아니면 정말로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접지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비싸게 MXM4나 이런 거 미쉐린 가지 마시고, 그냥 한국 타이어에서는 S1 에보 3 이런 거나 브리지스톤에서는 RE004죠, 새로 나왔는데 그 정도 저렴이 사계절, 저렴이 썸머 타이어, 저렴이 스포츠 타이어로 가시는 게 그 접지나 성능을 살리는 데는 확실하고요. 대신에 겨울에 운행이 힘들어지는 만큼 그 겨울에는 다시 사계절을 끼시거나 윈터 타이어를 끼시거나 그러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공조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공조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운전 중인데, 이게 시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공조기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공조기가 안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를 조작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각 버튼들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여기 위에 나와 있어. 보통 여기에 밑에 바람개비 모양 있죠, 그지? 여기 밑에 바람개비 모양 있고 온도계 버튼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버튼에 아무것도 없잖아. 너 뭔지 알겠어 이거? 이게 무슨 역할 해? 몰라요. 이게 지금 여기 온도 있잖아. 온도 밑에 있잖아. 이게 네. 온도라는 거야. 얘는 지금 바람 밑에 있잖아. 지금 바람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버튼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게 안 보이니까. 그 와중에 칭찬할 부분은 오토가 3단계로 돼 있는 거, 이거 진짜 짱이야. 이건 좋아요. 이 오토를 3단계 해놓으면, 3단계를 했을 때는 바람 세기를 끝까지 허용하고, 2단계로 하면 한 6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오토 1단계로 해놓으면 약한 바람만 허용해. 오토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는 오토 3단계 기능, 이거는 좋지만, 뭐가 됐건 여기 있는 이 공조기는 한 단계 그냥 꽝. 이건 정말 별로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현대기아가 이런 걸 안 해. 현대기아는 이런 삽질을 하지 않아. 통법이 몇 년인데 차를 만들게 지금. 그리고 더욱이 요즘에 많은 부분에서 잘 해내고 있는 현대, 더욱이 제네시스 브랜드도 성공적으로 국내에서만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현대기아가 차를 허접하게 만드는 게 없고, 특히나 이런 공조기에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 되게 중요한 이런 비상등 버튼 막 터치로 해놓는다거나, 이거 터치해놓으면 빨리 못 누르거든 비상 상황에. 이런 삽질을 수입 브랜드는 덜어 하는데, 현대가 이런 게 없어. 현대는 정말 차를 잘 만들어.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게 안 보이잖아 지금. 이게 뭔 짓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여기 썬루프 때문에, 썬루프 그럼 열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썬루프 닫아볼게. 안 보여. 지금 여기 앞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썬루프랑 상관이 없어. 그냥 안 보여. 뭐 어쩌자는 거야.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엄청, 이건 진짜 이 공조기만큼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무릎을 대고 있잖아요. 원래 악셀을 밟으면 무릎 위치가 여기에 대어져요. 근데 제 무릎이 닿는 위치에 있는 여기가 소리가 나.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소리뿐만 아니라 여기 대어지는 부분이 모서리져 있어. 여기 지금 닿는 부분이 보면은 여기가 약간 모서리져 있어서, 이걸 대고 있으면 여기가 아파요. 약간 모서리져 있는 여기다가 내가 지금 무릎을 대고 있어야 돼서, 보통 여기는 면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요 오토홀드 있거든요. 오토홀드가 출발할 때 울컥 하면 안 돼. 옛날 초기형 현대기아 오토홀드는 이건데, 출발할 때 울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울컥을 하려도 안 돼. 정차에다 출발할 때 오토홀드의 부드러움이 아주 좋다는 거, 요거는 이제는 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가 현대기아 차를 타면서 오토홀드가 부드럽다는 내용을 어떤 정보 전달로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오토홀드는 그냥 아주 부드럽다고 보셔도 되고,
지금 이 차에도 당연히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서, 아무튼 이쪽에 버튼 비율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뭐 별건 아닌데 다들 아시죠? 여기 계기판 보시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되는데요. 컴포트는 별거 없고요. 그냥 디폴트 모드가 컴포트고, 하나 더 누르면 에코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비를 세이브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코 모드라고 해서 풀악셀을 밟으면 가속력이 느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에코 모드라고 할지라도 풀악셀을 치면 스포츠 모드와 동일한 그 가속 성능을 끌어내긴 하기 때문에 차가 느려지거나 하진 않는데, 기본적인 기어 변속 패턴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세이브하는 쪽으로 한 세팅이 에코 모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전 스포츠 모드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 딴 건 없고 기어 단수를 하나 내리면서 RPM을 좀 높게 유지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의 전부거든요. 정속 주행을 할 때 RPM이 보통 1000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한 단 내려봐야 2000 밑에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어를 한 단만 내리면 충분한 힘을 끌어내기에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계기판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 놔볼게요. 스포츠 모드 냅두면 이렇게 RPM 2단 올라가잖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차는 스포츠 모드 놓고서 하면은 스포츠 모드의 적극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이거든요. 그냥 세팅인데 차의 성격상 이렇게까지 강하게 스포츠 모드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스포츠 모드를 보여줘요. 스포츠 모드가 정말 제대로 된 스포츠 모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는 이 마일드하고 재미없는 차의 셋업 와중에 그나마 봐줄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다 무선 충전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지금 이거를 신호 바뀌었다.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여는 건데, 이 휴대폰을 세워놨는데 갤럭시 S20이 저희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 S20은 핸드폰이 좀 큰데, 플러스. 갤럭시 S20 플러스? 네. 네, 플러스 모델인데 울트라 말고 여기다 놓으면 이게 잘 안 닫혀요. 핸드폰이 커서. 큰 핸드폰은 여기다 무선 충전을 하면 덮개를 닫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20 플러스 모델은 문제가 뭐냐면, 닫으려고 하면 잘 안 닫히는데 그게 핸드폰 크기가 닫힐랑 말랑해서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닫았는데 잘 안 닫히는 거예요. 안 닫히나 보다 하는데 닫으니까 또 닫혔어요. 근데 닫히는 건 좋은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두 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서 한참을 고생해서 억지로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S20 플러스 사용자분들은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을 냅두고 덮개를 닫으면 잘 안 닫히다가 한번 닫혔을 때 잘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젝터가 2배로 늘어나면은 정비 비용도 좀 늘지 않나요? 정비 비용이? 네. 저번에 희영이가 물어봤던 걸 똑같이 물어보네. 그 인젝터가 그 직접 분사 4개, 간접 분사 4개 해갖고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8개의 인젝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비 비용이 늘어나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냐, 고장률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젝터라는 부품은 통상적으로 잘 교체하는 부품은 아니고요. 그냥 폐차할 때까지 쓰는 경우도 많고 잘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품이거니와, 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디젤 차량은 인젝터가 비싸. 디젤 차량 인젝터가 하나에 아마 30만원 넘을 거야. 그럼 인젝터 4개 하면 그 부품값만 120만원 아니야, 4개면. 그러니까 이제 후달릴 수가 있는데, 가솔린 인젝터는 쌉니다. 특히 간접 분사 인젝터는 더 싸고요. 직분사 인젝터도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부품값이 10만원 안 할 거예요, 하나에. 인젝터 하나 10만원 안 하고, 더욱이 고장날 일도 없고, 고장 난다 하더라도 다 같이 고장나진 않아요. 보통 하나만 고장나기 때문에 그 인젝터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정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는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무릎에서 계속 찌그덕거리는 거 들리지? 네. 이거 진짜 별로다. 현대가 잘 안 이러거든? 이 무릎에서 이렇게 소리 나고 이렇게 이거 공적이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거 진짜 안 하거든, 현대가. 이해가 안 되네. 그랜저가 판매량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그랜저가 판매량이 왜 1등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그랜저는 뭘 해도 1등이라고 리뷰했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고객, 한 달에 10,000명씩 이걸 사고 있는데, 그럼 그 10,000명이 다 바보라는 뜻이냐? 다 차가 좋으니까 팔리는 거지, 이게 그냥 팔리는 거냐? 차가 좋아서 그런 거다. 내가 사는 그랜저는 좋아서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닌 거를 증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세탑2 엔진이 결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함이 있어도 판매량이 1등인 거예요. 엔진에 결함이 있는데 판매량이 1등이야. 그리고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판매 1등.
그랜저는 뒤로 넘어져도 그냥 1등입니다. 어떻게 해도 1등이야. 이거 차 후진 안 되고 밀어서 후진해야 돼도 1등일걸. 후진기 안 들어가고 후진할 때마다 차 밀라고 해도 1등일 거예요. 이거는. 그랜저는 무조건 1등이에요. 그 이유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랜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아반떼에서 소나타로 갈 때는 가격대가 살짝 오버랩이 돼요. 그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돈을 더 추가하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랑 그랜저도 좀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소나타 살 고객도 돈을 조금만 더 주면 그랜저를 살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랜저에 오고 나서 위로 가려고 보니 현대 브랜드는 없네. 그럼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어. 와, 고급차잖아. 그럼 제네시스를 한번 사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네시스를 살려고 봤더니 문제는 제네시스 가격이 G70만 해도 이 그랜저를 사시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아마도 4천 언더로 사실 텐데 더 비싼 돈을 주고 아반떼보다 작은 차를 사실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패밀리카로 쓰거나 중후한 맛에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골프도 치시러 가는 분들이 사실 텐데 G70은 정말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G80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너무 이뻐. 신차야. 얼마나 좋습니까? G80 사면. 근데 G80을 살려고 딱 봤더니 그랜저에서 넘어가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가격 대비해서 이만한 차가 잘 없죠. 그렇다고 올라가기는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랜저는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정말 현대라는 메인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그랜저고요. 지금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지만 거의 완전히 변화된 수준의 그랜저 IG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뭐 설명을 드리진 않은데 마름모 느낌으로 생긴 거 상당히 독특하고 지금 이게 데이라이트가 이쪽에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 그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거랑 들어오지 않는 거랑 구별도 별로 없고요. 이쪽에는 현대 마크가 전방 레이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별론데 디자인 뭐 개인 호불호니까. 그리고 뭐 본네트가 여기서까지 왔는데 본네트에서 한 번호판까지가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그 앞에를 콩 박으면 본네트가 바로 찌그러질 것 같아서 좀 수리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뭐 둘째 치고 바로 엔진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고요. 제가 엔진에 그 디자인 커버는 미리 벗겨 놨어요. 그리고 지금 GDI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이게 고압 펌프예요. 고압 펌프. 이 저압 간접 분사 방식은 연료통 안에 있는 연료 펌프가 있거든요. 그 연료 펌프가 이 앞에까지 보내주면 그냥 엔진에 집어넣어요. 그게 한 3바 4바 정도로 그 연료 펌프가 보내주는 건데 직분사 GDI는 고압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압 연료 펌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압 연료 펌프를 그 연료 탱크에서 보내준 게 받아서 다시 얘가 연료 레일에다가 고압으로 보내주면 인젝터가 쏘는데 한 120바에서 150바까지 아주 고압으로 쏘게 됩니다. 일반 저압 연료 라인은 4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연료 라인을 받아서 위에 있는 연료 라인 있죠. 요거 연료 펌프가 지금 보내잖아요. 고압 연료 펌프가. 근데 요건 저압 라인이에요. 저압 라인. 저압 라인답게 고무로 돼 있죠. 연료 펌프가 라인이. 그리고 여기 고압 연료 펌프에서 나오는 저압 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딸린 거는 저압 연료 라인이고 이 저압 연료 레일에 달려 있는 거는 당연히 간접 분사 방식의 인젝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나오는 라인이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아요. 흡기 매니폴드 밑쪽으로 지나가는 게 직분사 방식의 연료 라인이 고압으로 지나가는 게 있고 거기서 또 4개의 인젝터가 씁니다. 그래서 이 흡기 매니폴드 밑에 4개 있고 위에 지금 보이는 걸로 4개 있어서 총 8개의 인젝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냉각수 들어있는 거 큰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이 흡기캠이고 이쪽이 배기캠이에요. 근데 흡기캠 쪽에 지금 요 전선 연결돼 있죠. 요 전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ECVVT 전동 모터십 타입이고 이 배기캠 쪽에 달려 있는 게 여기 OCV 타입이 이쪽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에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요. 이쪽에 발전기 보이고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에어 필터 거쳐서 이렇게 흡기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저거 보이네요. 요거 스로틀 바디 이쪽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놓는 칸이 되게 크잖아. 테이블이 큰데 거기에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네. 좀 더 큰 배터리를 염두해뒀다가 작은 걸 넣은 건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엔진 컨트롤 모듈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브레이크 액 탱크 있고요. 그 뒤에 진공 부스터 있는데, 진공 부스터가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 배력비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진공 부스터를 만들어주는 호스, 진공 호스 이쪽에 있는데, 이게 연결된 거는 당연히 흡기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의 부합을 이용해서 진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브레이크, ABS 같은 하이드롤릭 모듈 이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엔진을 봤을 때 뭔가 이 인젝터가 두 개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 말고는 뭐 엄청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액이 도트4가 들어갑니다. 순정이 도트4가 들어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저기에 오일 쿨러도 있어요. 저 오일 쿨러 보이시죠? 사실 엔진 오일 쿨러가 일반적인 2.0 엔진이나 1.0 엔진에서는 흔히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저기 오일 쿨러가 있다는 거. 여기 EGR도 보이네요. 이게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기인데, 흡기 쪽에 들어갈 때 배기가스를 빼서 넣어주는 애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 EGR이에요. 뒤에 배기에서 나온 게 여기 흡기로 다시 넣어주는 EGR 보이고 있고요. 혹시 EGR 쿨러도 보이나 한번 볼까요? EGR 쿨러 저기 숨어 있는데, 저는 대충 보이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기 변속기, 저쪽에 변속기 보이고요. 저쪽에 변속기 보이고, 그 다음에 컬럼 타입의 그 C타입의 MDPS라서 이 렉 쪽에는 저 모터가 보이진 않네요. 확실히. 같고, 엔진룸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그게 이 전방 레이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가 좀 더러워도 여기는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게 전방 충돌 방지하는 레이더고요. 전방 충돌 방지는 이 레이더하고 이쪽에 있는 카메라 하고 두 개가 콜라보를 해서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런 게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더러워도 이쪽은 좀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여기 레이더도 좀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그랜저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쪽이겠죠? 제가 시동도 한번 걸어 볼게요. 이쪽에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8배쯤 고급차로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쪽에 시인성이 아주 떨어지는, 지금 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공조장치 시인성 아주 떨어지는 게 있고요. 버튼식 변속기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링크 같은 거 이쪽에 들어가는 거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가 저희 걸 보는 건지 열면은 켜지는 타입 너무 좋아요. 닫으면 꺼지고,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닫으면 꺼집니다. 열면 켜지고, 센서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요 접히는 요쪽 여기에도 센서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원가 절감을 안 한 거죠. 옛날에는 열어도 안 켜지고 이게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도감지 센서 있는데, 이 조도감지 센서를 물건으로 덮어놓으면 그 이 오토로 놨던 이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가 지금 오토에 있잖아요. 여기 오토. 오토에 냅두면 조도감지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이 라이트가 들어오게 하는데, 조도감지 센서는 헤드라이트 뿐만 아니라 이 공조장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토 모드로 놨을 때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조도 센서도 같이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쪽을 가려놓지 않는 게 공조기 사용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자인적인 자세한 부분은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는 거고.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차의 휠 베이스가 40mm, 4cm나 길어졌고요. 4cm의 휠 베이스 확장이라고 하면 풀 체인지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나름 크게 확장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시트가 앞에가 대충 맞춰져 있거든요. 이 레그룸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죠? 제가 다리가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된다는 거. 저희 갖고 왔던 캐리어 여기다가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여기다가 캐리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뒷좌석에도 후석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2단계로. 그 다음에 버튼의 질감이나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토 윈도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물망 아니고 인조가죽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거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공조기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고급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죠. 이런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는 가죽 느낌, 그리고 여기에는 요 크롬 느낌이 여기 두 군데나 쓰여 있고요.
저희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 그 오디오 컨트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충전은 이쪽 안쪽에 있고요. 뒷좌석 충전은 이쪽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랑 연결되는 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LED, 독서등도 전부 다 LED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 뭐 더 말할 거 없겠죠. 그리고 이쪽에 에어백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에어백 있네요. 여기 지금 커튼 에어백 뿐만 아니라 사이드 에어백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이드 에어백이 여기 들어가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있는 아버님들께서는 이쪽에서 아이가 카시트 없이 잘 수도 있잖아요, 뒷좌석에서. 근데 애기는 체구가 작잖아. 이거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체구 작은 아이가 머리를 이쪽에다 대고서 이러고 자고 있으면 측면 충돌이 있을 때 이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나겠죠? 어린이가 사이드 에어백 장착부에 머리를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팽창하는 에어백에 의해 치명적인 상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라. 아이들은 아이스픽스가 이렇게 쓰기 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카시트를 장착하시고, 뒤쪽에는 테더 앵커 있고요. 여기다 카시트 장착하고 쓰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옛날 소나타 때도 똑같은데 트렁크 여는 버튼 못 찾겠지 보면은. 근데 좋은 거 같아. 깔끔하니까. 버튼 따로 있는 거 아니고 현대마크에서 요 부위를 누르는 거야. 근데 이건 자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입차 대비해서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 닫히는 것도 너무 느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 알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닫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느립니다. 수입차 이거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것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성인 남자 거짓말 좀 못하면 10명까지 쑤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감재 보이죠? 다 가려놨어. 나름 그랜저라고 다 가려져 있죠. 다 마감이 돼 있고, 요 세부치도 안 보이게 요걸 해놨어. 이것도 좋아.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다 마감돼 있고, 여기 싹 다 마감돼 있고, 위에까지 전부 다 마감돼 있어. 위에까지. 사실 그랜저급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진 않아.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그리고 이거 내려가는 거 진짜, 요거 내려가는 게 100% 숨어 있지. 하나도 안 보이지. 요 트렁크 힌지가 내려가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요런 거는, 이 구성이 바로 최고급 세단들이 하는 거예요. 트렁크 내부 전체를 부직포로 감싸놓고, 지금 이렇게 쇠붙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내려가는 부위까지 하나도 안 보이게 해놓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장까지 부직포로 100% 마감해 놓는 거는 아주 고급차에서는 하는 건데, 이쪽에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크게 있고요. 잠깐만 들어줘. 비상 삼각대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한글로 써 있어서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그 차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 탱크를 열지 못할 때는 요거 당기면 열립니다. 요거 강제로 당기면 연료 탱크 열리고요.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있어요. 트렁크가 지금 트렁크에 키도 없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걸 누르는데 전동 트렁크 고장나면 열기 힘들잖아. 근데 트렁크에는 사람이 갇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급하게 물건을 꺼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 트렁크 모양 이거 보이시죠? 이쪽에 트렁크 모양으로 된 덮개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제끼면 요 안에 있는 걸 당겼을 때 강제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장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뭐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 스마트 키가 보편화돼서 스마트 키 배터리가 없을 때는 차 키에 있는 열쇠를 뽑아서, 요거 있잖아요, 요게 빠져요. 요만큼이. 요거 누르면 요만큼이 빠집니다. 좀 보여드려야 되나 이걸? 여기에 이제 키 뿌릴 수 있잖아요. 스마트 키는 다 이게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요. 빠져갖고 여기에 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키는 이걸로 넣어서 차 키를 돌려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후방 감지 레이더가 차의 형상을 봤을 때, 그 후측방 레이더예요. 후측방 깜빡이 켰을 때 뒤에 차 오니까 삐삐삐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레이더가 요 초음파 주차랑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초음파 방식의 주차 센서고, 이거 말고 초음파 레이더가 범퍼 안쪽에 있는데, 범퍼 형상을 봤을 때 보통 요쪽에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차는 특이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 또한 작동을 위해서는 차가 아무리 더러워도 이쪽 있죠. 양쪽 똑같아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범퍼를 수리하거나 도색 작업이 있을 때는 이 시스템 점검을 한번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랩핑하거나 여기다가 무슨 장식 스티커 같은 거 붙이시면은 작동 오류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가 앞에는 당연히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원피스톤인데 캘리퍼가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뭐 일반적인 평범한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보면 뒤쪽 브레이크는 벤틸레이티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솔리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격대에 맞겠죠. 어쩔 수 없이 일반 그랜저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은 솔리드 들어가 있다는 거. 저희가 지금까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차량 그 중에서도 2.5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쭉 한번 타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시승했던 K7 프리미어만큼 서스펜션 조율이 좀 단단해지고 스포츠 성향과 컴포트 성향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K7 대비 많이 컴포트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도 효율이지만 무엇보다 고회전 질감이 4기통으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이 마음에 들었고요. 출력이 크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2.5 엔진의 선택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7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너무 말랑말랑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랜저 IG를 아주 후드려 깠던 조양 기어비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 만큼 컴포트 성향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승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독특하게 변했지만 뭐 공간도 많이 커지고 구성이 좋아진 만큼 충분한 매력을 지닌 그랜저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과하게 컴포트 쪽에 치중한 면이 있지만 저희에겐 K7 프리미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너무 까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은 독특하게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진 그랜저 IG의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